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도내 정치권은 기형적인 거대 선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춘천 분구와 국회의원 9석 확대를 촉구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춘천과 함께 누더기 선거구가 됐던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이 합헌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자칫 천지의 기형적인 선거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 수가 정치력으로 이어져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만큼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신속히 대응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후폭풍에 휩싸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관련해서 탈탈 털어봤는데요. 오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궐선거 완승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과제는 뭔지, 또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민주당 보선 승리, 향후 과제는, 강원도는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운동에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잘해서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이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김태우 후보자를 다시 재공천한 것이 큰 악수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전 필패의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역시 집권 여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대단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들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민심의 결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래서 혁신위도 꾸리고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여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는 매우 작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 선거는 대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청와대가 아니라 뭐죠? 용산에 대한 평가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황 전 의원께서 인수위 말씀도 하셨는데 혁신이요. 네. 죄송합니다. 혁신위 말씀도 하셨는데 그 혁신위에 대한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 선거가 여당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고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그런 평가 의미가 강했던 것인데 이게 정당을 자꾸 개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성공의 확률이 낮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에 최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공석이었죠. 당내 임명직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명직의 최고위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비명계 이계호 의원, 호남 3선 의원이죠.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통합, 단결을 강조를 하는데 개파 간 갈등은 뭐 여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 교수님? 그 정당 내에 개파한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뭐 사실 여당 안에도 뭐 무슨 친윤, 비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일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 정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 당 대표라고 하는 최고 어떤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그 계파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 민주주의 안에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때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이 당내에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당권 경쟁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비판 구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조정식 의원의 사무총장 연임, 유임이죠, 유임인데 요거는 이제 조정식 의원은 아시다시피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까 이분이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분을 유임시켰죠. 지난번에 그 우리 논의할 때 얘가 황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총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사무총장을 누가 봐도 친명인 이런 분을 계속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는 것은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정현 의원, 박정현 저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체포동의안 과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박영순 의원이라고 이분도 역시 친이낙연계인데 이제 대전 대적구 의원이거든요. 이분의 지역구에 이분이 그 출마를 준비한다는 박정현 최고위원이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그 비록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우리 같이 일치단결해서 총선에서 이깁시다 이렇게 메시지는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이재희 전략을 써서 이 친이낙연계 분을 같은 지역에 공천을 해서 기존 의원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기억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당시에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2012년 총선 앞두고 과반 이상의 승리를 점쳐지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결과는 뭐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라당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의 승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승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2024년 총선까지 이 승기를 이어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황 전 의원님. 글쎄, 민주당이 이기는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앞선 이야기 중에서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사실 뭐 최고위원 임명 박정현 전 구청장을 임명할 땐 분명히 친명계를 임명하면서도 이 사람이 친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아마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한 아마 칼날이 향해질 것이다. 가결표 의원과 비명 의원들에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2012년도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고 예. 제가 이제 비대위원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제가 대변인을 맡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 상황들을 아주 뚜렷이 기억하는데 하나하나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가열차게 했어요. 네.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변화됐던 것이 당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의 색깔이 되고 있는 빨간색을 우리 당의 색깔로 바꿨다는 것. 이런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말 아주 커다란 개혁의 과정들, 쇄신의 과정들을 해냄으로써 다시 멀어진 민심을 돌려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또 차기 권력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강력한 후보자가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근데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이 대권 후보자가 당을 이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내년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 함께 물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다시 얻어오는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선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와 함께 당에서 해야 할 일도 역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당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 당이 민심을 받들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수권 정당,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펼쳐가는 것, 그리고 서민과 약자들에게 대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따뜻한 보수로서의 중도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좀 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 어쨌든 민심은 변화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서부터라도 이번 보선의 결과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준 여러 가지 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침을 정말 제대로 맞고 병을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으로 여쭙는데 국민의힘으로 받아주셔가지고 교수님의 의견을 더 해주세요. 아니 그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솔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저도 보탤 텐데 네. 정치를 할 때 그 앞에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솔직한 건지,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그 비대위가 직면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역시 그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금 다들 느끼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들을 여기저기 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특히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하류 지역 뒤로 있어라, 이게 결국은 이분들을 전부 물갈이 하겠다 하고 자기 세력을 심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다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이라든가 행동 속에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말씀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양당의 공통되는, 민주당의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얘기 나왔듯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거는 별로 없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보더라도. 물론 그 정국이라는 것은 여당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선거들은 그 여당이나 혹은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당연히 갖는 것이고 다음 총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상의 난맥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잘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민심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원도민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38.3%였고요. 부정평가가 55.1%였습니다. 도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이 32.3%,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벌이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역시 그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인 분포보다는 강원도에서 아무래도 여권에 유리한 아직까지는 지지도가 그래도 보입니다. 그런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지지도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은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 각
그 선거구별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선거구에서 이제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이기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조사한 걸 가지고 어떤 정책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여권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대도시에서는 여권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예.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헌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전국적인 추세하고 강원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 지지도도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인데 강원도는 역시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거 역대 선거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내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또 지역 관리를 강원도가 지역 관리가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역 관리를 탄탄하게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이런 뭐 내용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도내 의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예. 잘한다는 게 이제 잘함이 43%, 잘못함이 38.3%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일이 선거일 경우에 가정입니다. 내일이 선거일 경우에 현역 의원과 경쟁 인물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현역 의원을 선택하겠다가 33.7%, 경쟁 인물을 뽑겠다는 대답이 47.7%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기는 하지만은 또 세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가 예.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서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임기 이제 거의 이제 말이라고 봐야죠. 임기 말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교체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반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나온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거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평가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심리 속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새로운 후보자, 경쟁자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예. 적어도 현역 의원보다 좀 더 나은 측면들을, 나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더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인정만 받으면 해볼 만한 선거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일단 여권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아마 여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이제 샘플링이 뭐 잘 됐다면 여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더 이제 많이 반영된 것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일은 잘하지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강원도 유권자들의 속내가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분석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예컨대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투표를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 정당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또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뭐 인물도 괜찮고 일도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복합적인 기준이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교차 현상 같은 것이 아닌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로 데이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데이터들을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는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한 속내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 내지는 주목할 만한 인물 누가 있다고 보세요? 자, 이게 우선 선거에 대한 요소는 저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아무래도 내년 선거 정치 선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성격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여당이나 용산에서는 뭐 하여간 큰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던 예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어떤 이제 시군에 일정한 예산이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런저런 뭐 인건비라든가 뭐 지속되고 있는 사업비라든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것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 와닿는 정치의 양상인 것이거든요. 뭘 새로 주는 것은 그렇게 고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줬다 뺏는 것은 굉장히 자국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처리라고 하는 것이 예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황 전 의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수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 현역 의원들을 다 재공천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큰 관점이라고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아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지금 뭐 앞서서도 혁신위에서 TK 지역이라든지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수도권 이제 험지 출마라는 그런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역시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의 다선 의원들 또 친윤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이 또 쇄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새로 뛰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유권자들의 평가들을 어느 정도만 받아내면 공천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어려운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황 부채도사로 변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석 중에서 6석 국민의힘이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예상하십니까? 잘하면 아주 잘하면 현재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6석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 사실은 뭐 내년도 선거를 예측하기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죠. 당장의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이 6석 중에 또 일부를 빼앗길 우려도 있다. 전 솔직하게 민심을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어쨌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계속 겸손하게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고개 숙이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도내 출신 의원들이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황 부채도사의 의견이었고 김스트라다무스께서는 어떻게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역사를 보는데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때 전국이 그냥 열린우리당 열풍이 막 불었었거든요. 그때도 강원도는 여권이 유리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대도시에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도 많이 들어오고 수도권화도 그때부터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정말로 분위기가 잘 반영이 돼서 된다면 반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4대 4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셨군요. 자,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에 환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면서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총선 전에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도. 어제 만남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상 별로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되게 이 영수회담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예전에는요. DJ와 YS는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마주 앉을 격이냐. 왜냐하면 여당에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랄까 좀 기싸움 같은 그런 의미가 상당히 들어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번 서로 이제 제안을 이제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이제 제안을 했었고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대답이 없고 그러자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3자 회담으로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로 됐는데 어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께서 뭔가 좀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 그것 때문에 마주 앉기 어렵다는 말씀을 직접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정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만나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생이 너무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야 대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양자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 전 의원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날 거라고 봐요. 또 만나야 된다.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민주당의 대표였으면 벌써 만났을 거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엄격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안 만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이 어쨌든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좀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이 옳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거는 그냥 뒤로 놔두고 그거 그대로 놔두고 어쨌든 집권 야당의 대표로서 다수 야당의 대표자로서로 인정을 하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부탁할 건 부탁해야만이 제대로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워드 교수님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네, 저는 총선거 어게인 2018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함축적이네요. 황 전 의원님 뭐로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민심은 요동친다. 어쨌든 지금 민심은 대단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냉정하게 평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바뀌고 통합하고 변화하면 또 그 민심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요동치는 민심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전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를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 총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 생방송 나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